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런 곳들을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이 세 개 은행 연체 규모가 최근 3분기 동안 3배가 늘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도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금융권과 관련한 영상에서 저희가 방송했던 거 시간순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 연체의 주 대상들은 중간 정도 신용등급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불과 얼마 전 저신용자 연체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중간 등급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자금 경색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본 과거 경험 중에 개인들의 자금 경색 상황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카드 대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97년에 11월 당시를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렇게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에 돈을 빌려달라고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던 기업들은 파산과 부도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들도 다 망하고 직장인들도 기업들 사라진 것 때문에 일자리 다 잃어서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소비가 제대로 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니까 있는 돈마저도 아낄 수밖에 없는 판국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많이 달랐어요. 그랬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 안 해서는 될 일도 안 될 판국이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게 해야 되겠죠. 그쵸. 소비가 늘어야 내수 경제도 살고 그렇게 내수 경제가 살아야 기업들도 다시 일어나서 사라진 일자리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때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었어요. 그전의 사회는 워낙 현금 거래가 활성화된 사회다 보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탈세를 줄이고 소득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검토했었는데요. 근데 외환위기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안으로 이걸 활용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시켜서 카드사들의 현금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도 만들어서 현금 대신 카드를 쓰면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깎아줘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네. 거기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영수증으로 복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거 그때 기억나네요. 네네. 여기에 카드사들끼리는 서로 점유율 높인다고 카드 사용자들한테 자체적인 혜택까지 늘려줬어요. 상황이 이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고요. 상점들도 이런 분위기에 신용카드를 안 받고 팔면 매출에 타격받으니까 이때 카드 가맹점들도 엄청나게 늘고 카드 사용액도 빠르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99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도 그게 신용카드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하기는 했네요.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처럼 카드 다 받아주는 나라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 효과는 처음에 폭발적이었어요. 사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000만 장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근데 정책 이후로 2002년이 되니까 이게 1억 장을 넘기고요. 1억 장이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돈도 1998년에는 63조 원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4년 뒤에는 622조 원 규모로 카드 사용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카드 사용 시장이 10배나 커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마치 신용카드 활성화 정도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다음부터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걸까요? 대답은 물론 아니죠. 그냥 빚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였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IMF라는 경제 충격으로 사람들은 당장 소득도 끊기고 쓸 돈도 없는데 마음만 급한 정부에서 소비 키우겠다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꺼내들게 된 거고요. 이게 당장은 소비가 는 것처럼은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문제점만 키우는 그런 부작용만 계속 일으키게 됐습니다. 카드사들은 높은 점유율 확보와 카드 발급을 더 많이 늘리려고 실적 달성에만 열을 올렸고요. 나중에는 서로 가열 경쟁만 펼치다가 묻지마시게 카드 발급에만 목매게 됐습니다. 카드 발급도 대형마트, 백화점, 지하철은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교 구내식당 앞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가리는 데 없이 모집인들이 모여서 카드 발급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해주는 대상도 저신용자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을 안 가리고 무차별식으로 카드 발급을 늘렸죠. 여기에 카드사들은 자기들이 발급한 카드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돼야 되니까 카드 사용 금액이 높은 고객일수록 더 상위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 정책도 펼치게 됐고요. 그러자 카드 사용 규모는 더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카드 발급이 확산되면서 카드 사용이 일반적으로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현금이 없어도 일단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 습관이 바뀌게 됐고요. 그러다 갈수록 할부 금액도 더 커지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과소비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엔 사실 더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죠.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드로 물건 사는 것보다 현금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체 신용카드 이용 금액 중에서 60%가 현금 서비스였던 거예요. 뭐 그 정도면 카드 대란이 과소비나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부채 문제네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카드 대란 사태는 현금 서비스가 핵심이에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전부 돈이 말라있을 때였잖아요. 일자리 잃고 하던 사업 다 망해서 당장 생활자금으로 쓸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막혔고 고리대금을 쓰자니 당시 법정 이자가 60%가 넘으니까 돈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발급도 쉽고 현금 인출도 쉬운 신용카드를 안 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당시 현금 인출 서비스 금리도 연 30%가 넘는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실직하고 폐업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당장 생활비며 자녀 학자금이며 써야 할 돈 몇백이 없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연 30% 수준의 빚을 상환할 여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레 여기저기 카드 발급 늘리고 현금 인출 받아서 돌려막기로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부터 연체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부 학생 등도 다 포함이 돼 있죠. 본격적인 카드 연체 문제는 2002년 월드컵 시기를 기점으로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1997년에 처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 수가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지니까 372만 명까지 급증하게 됐습니다. 거의 3배 안 되게 늘었네요. 네. 이게 다 돈이 마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쓰다 맞은 대가였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액 중에 14%가 연체 문제로 터졌고요. 당연히 카드사들도 부실이 심해져서 손실이 큰 데 같은 경우는 은행에 합병되는 데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기저기 매물로 떠돌다가 다른 회사에 매각 처분되는 카드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더니 다 같이 골로 간 케이스네요. 그쵸. 어쨌든 다 같이 갔죠. 과거에 우리가 겪은 카드 대란 사태는 무리하게 소비 확대에만 집착하다 성급한 경제정책을 내세운 정부와 당장의 실적에만 목매다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늘렸던 기업, 그리고 자신의 지불 능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돈을 쓰며 소비한 국민, 이 세 경제 주체가 동시에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태자면 정부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사회 안전망이 부실했던 것도 있고요. 현금 서비스도 돈 몇백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처럼 투자 같은데 그런데 처박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썼었고요. 그렇긴 해요.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효과와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 연체율이 2배 이상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IMF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 극복했는데 너무 걱정만 앞세우는 거 아니냐. 지금 약간 침체돼서 안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위기가 터지면 또 잘 수습할 거다. 우린 충분히 경험도 있고 헤쳐나갈 능력도 갖췄다는 겁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계속 강조한 거지만 대외 여건이나 경제 체질도 바뀌었고 위기의 성격 자체도 복합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분명히 이전 위기와는 완전 다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3가지 부분에서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벌고 있는 고정소득을 꼭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다가올 경제 충격을 대비해 버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에어백 역할을 할 만한 목돈을 미리 갖추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부채 규모를 유지시키는 건데요. 각자의 경제 사정을 위험에 안 빠뜨리게 요 3가지 부분은 지금 반드시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3가지 챙겨야 될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고정소득 유지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정소득이 있으면 돈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마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건 투자 기회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침체의 깊이와 기간을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같은 이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목돈을 갚자니 아깝고 살고 있던 집을 줄이자니 누리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건 더더욱 못하겠고, 그리고 상당수는 부채 규모를 줄일 만한 목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경제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니 하면서 기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기회들마저 다 빼앗아버리는 악마가 됩니다.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그분들이 고금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이죠. 귀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